네, 이번 시간에는 3부 뇌파의 이해와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장 뇌파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는 누가 제일 처음에 발견했냐면은 1875년 영국의 생리학자 케이튼이 토끼 원숭이의 대뇌 피지를 전기 활동을 검유계로서 먼저 기록한 것이 최초였습니다. 그러다가 1924년 독일 예나 대학 정신과 교수인 한스 베르그가 한스 베르그 교수죠. 이제 머리에 외상을 입은 환자의 두개골 결선부의 피하에 두 개의 백색 전극을 삽입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굉장히 1875년하고 1924년 좀 공백이 좀 크죠.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람을 인위적으로 또 뇌를 이렇게 개두를 해서 그러니까 뇌뼈가 드러나고 뇌가 보이게끔 일부러 해서 실험을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실험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한스 베르그가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부분들은 그 당시에 세계대전이 발생되었고 많은 독일군들이 부상해서 다치고 머리가 개두가 된 상태에서 두개골이 드러난 상태에서 왔을 때 그때 백색 전극을 측정을 해보니 또 정신과 의사였고 또 외과 수술도 하고 두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그때 백색 전극을 삽입을 해보니까 결선부에서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도 이전에 케이튼이 동물 실험을 해서 이렇게 검유계가 움직였다면은 사람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가지고 그리고 또 마침 전쟁 시즌에 환자를 대상으로 해봤었죠. 그렇지만은 늘 이제 개두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두개골이 드러난 상태에서만 뇌파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연구를 거듭해서 한스 베르그 교수가 이제 굳이 이렇게 뇌가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발하게 되어졌죠. 그 당시에 이런 한스 베르그가 이제 이런 두뇌에 대한 연구로 뇌파를 아주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뇌파가 어찌 보면은 이 한스 베르그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스 베르그가 굳이 이렇게 두피가 이렇게 개두가 된 상태에서 측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머리 위에 두피만 이렇게 전극을 올려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했는데 그때 자신의 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런 뇌파가 측정이 되어졌었죠. 이런 파형을 이제 한스 베르그가 이제 EEG라고 했습니다. 일렉트로엔서팔로그램을 해가지고 뇌전도 그것을 또 뇌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그렇게 해서 한스 베르그는 어찌 보면은 이 두뇌 연구에 아주 발판을 이렇게 남겨놓고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어떤 위대한 학자였지만은 또 그 독일 부분에 나치에서 이제 생체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한스 베르그에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한 억지로 이제 뇌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하게끔 하려고 했지만은 한스 베르그는 그것을 거부를 했죠. 그래서 조금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감옥도 갇히게 되었고 그런 부분으로 쓸쓸하게 돌아가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학자의 희생으로 인해서 1947년 미국에서 뇌파 학회가 창립이 되어졌고 국제적인 어떤 뇌파 연구가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1958년에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뭔가 제대로 이렇게 규격에 맞는 어떤 측정법을 만들어서 쓰자. 일종의 이제 프로토콜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극 배치 방법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다양한 어떤 디지털 EEG 장비들이 개발되어져서 여러 가지 분석 알고리즘들이 적용되어져서 현재 이르기에까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뇌파를 연구를 한다면은 뇌파가 왜 발생되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뇌에는 이 신경세포가 무려 이제 1000억 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어떤 자극을 받으면은 뉴런들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흥분을 해서 다른 쪽에 신호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일종의 나트륨이 들어오고 칼륨이 빠져나오면서 흥분의 어떤 전도 방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 정보 전달, 흥분이 어떤 전도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뇌파가 발생되는 그 원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이 뉴런에서 이렇게 끝에 시냅스까지 쭉 이런 어떤 신경세포들이 있는데요. 이 신경세포가 실제 이런 축색돌기가 다른 뉴런에 붙을 때 그때 이제 수상돌기와 축색돌기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이 틈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딱 이렇게 붙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틈이 생깁니다. 자, 이런 틈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뇌파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틈이 생기게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화학 물질들이 나오고 전기적 이온들이 분극화 형상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전압들이 발생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 두피에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이 뇌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뇌파의 발생 기전은 결국 EPSP와 IPSP의 이제 총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EPSP라는 Externally Post Synaptic Potential이라고 해서 흥분선 시냅스 후 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런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종의 그 뉴런에서 탈분극이 생겨요. Na 플러스라는 이온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탈분극이 생겨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시냅스에서 이제 뉴런이 탈분극이 하게 되니까 그것이 적절한 수준에 가버리면은 그것을 또 억제하는 그런 성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IPSP, Inhibitory Post Synaptic Potential이라고 해서 억제성 시냅스 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분극화를 일으키는 시냅스 후전이가 생기게 되면서 주로 이제 시냅스 후막이 나타나죠. 칼륨 마이너스나 칼륨 플러스, Cl 마이너스와 칼륨 플러스가 이제 나가게 되고 탈분극이 이제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뇌파는 EPSP와 IPSP가 서로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나타나긴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총합이 뇌파가 일종의 물결처럼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IPSP일 때 이런 어떤 탈분극이 생겨서 이런 어떤 전이차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이가 이제 EPSP에서 그렇게 생긴다면은 IPSP에서는
이제 과분극을 일으켜서 또 이렇게 또 그 떨어지게 되는 그런 전이차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EPSP가 이제 생기는 그 과정 부분들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세포 내에 이제 유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륨 통로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나트륨 통로가 이제 닫히면서 세포 내 유입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멈췄을 때 이제 칼륨 이온이 배출로 인해서 막전이가 안전전이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칼륨 통로가 닫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iPSP와 ePSP가 합쳐져서 이런 어떤 뇌파가 아주 뉴런 그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뇌 안에는 뭐 수천억 개의 어떤 뉴런들이 있으니까 그 다발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뇌파 부분에 측정될 때 실제 어떤 그 뇌파의 정극 밑에는 적어도 1억 개에서 수억 개의 뉴런들이 모여진 그러한 iPSP, ePSP의 종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뇌파는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느린 뇌파, 빠른 리듬 이런 부분들의 총합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뇌파들이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크게는 학자들이 5개 리듬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린 리듬부터 빠른 리듬 이런 부분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해서 일종의 뭐 알파파, 베타파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게 되어졌는데요. 일단은 뇌파는 헤르츠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 헤르츠일까? 이제 주파수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진동 주파수 우리가 뭐 북 치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뭐 1초에 한 번 둥 뭐 이렇게 쳤다면은 그건 1헤르츠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북을 1초에 2번 이렇게 두드렸다면은 이제 2헤르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초에 만약 4번이 쳤다면은 이런 어떤 그 진동 주파수는 4헤르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주파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뇌파는 이런 어떤 iPSP, ePSP가 총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주파수처럼 주기가 계속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헤르츠 단위로 표시를 해서 뇌파의 어떤 리듬들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파의 종류는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뭐 0에서 4Hz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실제 0은 이제 그 뇌파가 움직이지 않는 뇌사 상태의 뇌파이기 때문에 0.2 정도에서 4Hz까지가 델타파 리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4Hz라기보다는 3.9999 뭐 이런 헤르츠인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4Hz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곳은 델타파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4Hz에서 8Hz는 세타파, 물론 뭐 7.999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냥 8Hz라고 합니다. 8에서 13은 알파파, 13에서 30은 베타파, 30에서 50Hz는 감마파 리듬. 보통 뇌파는 0.2에서 50Hz 정도를 일반적으로 뇌파라고 합니다. 자, 뇌파의 특징들은 일단은 0.2 정도에서 50Hz 정도의 세부 리듬들이 혼합이 구성이 된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전에 그 아날로그 이런 뭐 지진계 같이 뭐 그런 어떤 뇌를 어떤 측정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판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쭉 이런 형태로 나열되고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부들이 혼합이 되어지니까 어찌 보면 수기로 좀 읽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건 알파파, 요건 세타파, 요거는 뭐 알파파, 요건 베타파.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굉장히 편하게 알파파 성분이 어디 있는지 베타파 성분이 어디 있는지 아주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기술 중에 분석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그러한 기술들입니다. 그 파워 스펙트럼 분석법은 여러 리듬들이 혼합된 신호에서 각 세부 리듬별 비중을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주는 분석법인데요. 수평축은 주파수, 수직축은 해당 주파수 성분의 파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뇌파들이 여러 가지가 리듬들이 섞여서 있잖아요. 그것을 파워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1Hz하고 만약 10Hz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1Hz 성분만 골라내고 10Hz 성분만 딱 이렇게 골라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주파수별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파워 스펙트럼 방법입니다. 주파수가 이렇게 뇌파의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지만은 파워 스펙트럼으로 변환하면은 쭉 이 뇌파가 0.2에서 50Hz까지 어느 성분에 어느 만큼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델타파가 6%, 세타파가 5.6%, 알파파가 69.7% 이런 식으로 이 뇌파가 이제 어떤 성분이 많은지 주파수별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파워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주파수 성분을 통해서 각 리듬별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델타파입니다. 델타파는 0.2에서 4Hz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보통 신생아일 때 가장 뇌파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릴 때는 주로 잠을 많이 자잖아요. 이 델타파가 이 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인은 이 잠잘 때 나타나는 그러한 뇌파죠. 만약에 성인이 눈 뜨고 깨어 있는데 델타파가 많이 측정이 된다. 그거는 이제 건강상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뇌에서 지금 현재 잠잘 때 아니면 델타파가 잘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성인 경우에는 만약에 두뇌에서 델타파 성분이 예를 들어서 축두엽이나 전두엽에 만약 델타파 성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본다면은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 뇌가 이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뇌 혈관이 터져서 다른 뇌파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델타파처럼 나오는 겁니다. 이제 피가 이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강이 유의가 되니까 빨리 수술을 받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델타파는 일반적일 때는 잘 나오지 않고 잠잘 때 주로 관찰되기 때문에 수면 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면 중에서도 우리가 꿈을 꿀 때가 있고 꿈을 꾸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델타파는 꿈을 꾸지 않을 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꿈꿀 때는 주로 마치 깨어있는 상태하고 비슷해요. 눈도 막 좌우로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의 수면을 렘 수면이라고 하죠. 자, 세타파는 4에서 8Hz의 리듬을 가지는 그러한 성분들의 주파수 뇌파입니다. 자,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까지 대표 주파수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학령기에서 활동 중에 과도히 나타나면 주의력 장애가 의심된다. 보통 6개월에서 만 6세 정도가 세타파가 많이 나타나는데 학교에 입학도 하고 초등학생인데 그렇지만은 이 세타파가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너무 자주 나타난다라고 본다면은 좀 주의력 결핍 이런 아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검사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뇌가 지금 그 실질적으로는 큰 세타파 같은 경우는 율동이 크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은 이제 주의력 장애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졸릴 때 좀 나타나요. 세타파가. 그냥은 안 나타나고 뭐 거의 이제 졸리기 직전에 좀 몽롱한 상태에 주로 이렇게 세타파가 잘 검출이 됩니다. 보통 수면 1단계 그냥 바로 자는 건 아니잖아요. 졸린 듯 하면서 서서히 어느 순간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델타파가 깊은 잠이라면은 그 델타파에 이르기 전에 잠들랑 말랑 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세타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또 명상을 깊게 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자신의 내적 영역에서 주의를 집중할 때 주로 관찰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적 통찰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순간에 또는 심상활동을 하는 동안에 이제 증가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또 에디슨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이런 뇌파 장비가 없었지만은 보면은 에디슨이 뭐 거의 3,000개나 가까이 그런 발명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에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 끊임없는 아이디어 그런 부분들을 이런 방법으로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낮잠을 자는데 낮잠 잘 때 그냥 자지 않고 의자에 자면서 이렇게 공을 손에 들고 잠을 잔답니다. 그러면은 깜빡 졸리는 순간에는 공이 떨어지겠죠. 어찌 보면은 깜빡 졸리는 상태가 바로 세타파죠. 그때 본인이 풀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그때 영감이 탁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디슨이 그런 방법으로 본인이 어떤 본인의 여러 가지 발명을 하면서 막혔을 때 그런 어떤 잠재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세타파였죠. 네. 그래서 이 세타파가 내적 통찰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데 굉장히 또 큰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그 세타파에서 뭔가 기억을 인출해 난다든지 또 기억을 또 이렇게 회상을 깊이 있는 부분들을 끄집어내게끔 한다든지 우리가 그냥 일상 각성 상태에서는 그 기억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세타파 상태에서는 아주 오래전의 기억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마와 이 세타파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타파가 관찰되면요. 그 시간대 경험한 들이 더 많이 잘 기억된다는 그런 또 연구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몽롱하죠. 그때 뭐 수학 문제는 잘 못 풀지만은 혹시 몽롱하지만은 뭐 단어 암기는 그냥 쏙쏙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세타파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파파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8에서 13Hz 부분이 알파파 부분입니다. 휴식 중에서 잘 나타나고요. 명상 상태나 편안한 상태, 그럴 때 이제 주로 알파파가 많이 나타납니다. 일반 성인은 눈을 감으면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눈만 감아도 알파파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식을 취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낮은 알파파와 높은 알파파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낮은 알파파는 8에서 10Hz 정도이고 높은 알파파는 10에서 12Hz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복잡한 일을 할 때는 오히려 낮은 알파파가 감소가 돼요. 그리고 해당 두뇌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낮은 알파파는 안정은 됐는데 이제 복잡한 것들은 싫어하고 그냥 단순하고 어찌 보면은 세타파 가기 전에 그 직전의 알파파이기 때문에 그냥 좀 활동이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높은 알파파는 조금 틀립니다. 10에서 12Hz 정도 부분들은 뭔가 몰입을 했을 때, 굉장히 집중했을 때, 그것도 하나에 대해서 그럴 때 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10에서 12Hz의 높은 알파파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책을 읽다 보면 독서 삼매경이라고 하죠. 그때 나타나는 뇌파, 뭐 그런 부분들이 10에서 12Hz의 높은 알파파가 주로 나타난다. 알파파라도 다 같은 알파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인 우울증 환자는 자반구 전두엽, 이쪽이 자반구죠. 그 앞쪽 부분이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그때 알파파가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인은 그 우반구 전두엽에서 알파파가 보통 나타나는데 우울증 있는 분들은 이제 전두엽, 좌전두엽에서 알파파가 많이 나타난다.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좌측 뇌는 보통 논리적인 거 그리고 또 뭔가 판단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쪽에 보면은 좌뇌 쪽이거든요. 그쪽이 지금 알파파가 많이 증가돼 있다라고 보면은 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럼 판단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이제 우울의 그 환자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으로 이렇게 상황들을 대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울증 환자들은 좌우가 좀 비대칭이 나타나요.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분들은 좌우가 거의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은 좌우가 이렇게 불균형이 생긴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뇌과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울증은 질병이다. 왜냐? 뇌 패턴을 바뀌게 하는데 그게 뇌 패턴이 바뀌면 이게 쉽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한번 뇌가 이렇게 데미지가 오게 되면은 약을 먹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은 뭐 10년 가기도 하고요. 또 몇 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안타깝지만은 한번 이렇게 뇌가 바뀐 상태가 되면은 거의 한 그 중에서 우울증 환자 심한 분들 중에 10% 정도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뇌파로서도 이 좌우 불균형이 나온다면은 이미 신체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설문조사에서는 그냥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일 수는 있겠지만은 뇌파에서 만약 불균형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그 이미 신체화가 진행이 된 부분들이고 명확하게 좀 뭔가 그 원인이 있다는 부분들이죠. 뭐 이전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학생회를 이제 측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 뇌가 좌우 불균형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이 엄마가 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선생님 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러시냐고 좀 몰랐다고 혹시 어떤 일로 병원에 입원하셨냐고 하니까 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너무 걱정 많고 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우울 증상이 생겼나 보더라고. 그렇게 어머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것 같다.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조금 특별하게 더 상담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죠. 물론 상담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검사하다가 나타난 거라서 이제 알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좌우 불균형 부분들은 이제 좀 우울증 경향이 조금은 어느 정도 뇌에서 나타났다라고 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알파파 비대칭 프로토콜이라고 뉴로피드백에서 하는 훈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반구 알파파 우세가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되돌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자반구 알파파를 줄이고 그리고 우반구 알파파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자반구의 어떤 베타파를 증가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좀 맞추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자, 베타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파는 13에서 이제 30Hz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요. 일상적인 각성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활발한 사고를 진행할 때 주로 나타나는데요. 그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 거의 다 베타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에도 베타파고,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행위를 하더라도 베타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책을 삼매경에 빠져서 읽는, 아니면은 명상하면서 휴식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면 거의 다 베타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타파는 낮은 베타파와 또 높은 베타파가 있죠. 그래서 낮은 베타파는 비교적 약간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낮은 베타파는 아까 이제 그 주파수가 10에서 12Hz의 좀 높은 알파파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높은 알파파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단순 과제를 그냥 하나를 가지고 몰입할 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거라면은, 이제 낮은 베타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주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면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집중할 때 이제 낮은 베타파가 나타나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 낮은 베타파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공부나 학습할 때 또 굉장히 중요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타파 훈련, 낮은 베타파 훈련을 이렇게 많이 일부러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높은 베타파는 20에서 30Hz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좀 불안할 때 주로 나타나요. 그리고 과단 경계 상태일 때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높은 베타파 일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활동이 조금 이제 1초에 30번이나 움직일 정도로 과도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건 뭐냐? 주위를 살피거나 불안해서 뇌가 계속 뭔가 주변을 살피고 뭔가 또 다른 거 없나 이런 부분들, 혹시 또 위험이 도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높은 베타파가 나오게 되는 원인인 거죠. 과다한 경계, 불안. 자,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뇌에 또 많은 또 데미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이완하는 훈련, 이런 부분들이 바로 뉴로 피드백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감마파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마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감마파는 30에서 50Hz, 굉장히 주파수 성분이 높은데 높을수록 굉장히 좀 작고 아주 주기가 굉장히 좀 짧죠. 네, 그래서 이제 1초에 30이나 50Hz나 움직이니까 굉장히 보면은 좀 움직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감마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도의 각성 상태이고 그리고 일종의 긴장을 하더라도요 초긴장할 때 이 감마파는요 1초에 30에서 50Hz 정도 이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움직인다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고 있다. 문제가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짜증이 나겠죠. 그때는 뭐 이렇게 높은 베타파, 뭐 하이 베타파라고 하는데 뭐 20에서 30Hz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답안지를 표기를 했는데 한 가지 밀렸었는데 이제 그 뒤에서 걷어와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 극도의 어떤 이런 두뇌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감마파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고도의 각성 상태이다 라는 부분들이고요. 이때는 뭐 1초가 1초로 안 느껴질 정도로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두뇌 여러 영역을 조직화해서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 영역을 이제 다 종합을 해서 이거 빨리 찾아내 하면서 막 하는 부분이니까 얼마나 뇌가 활성화되겠어요. 네, 그래서 시험 치는 순간에 굉장히 긴장해서 몇 분 안 남았는데 이제 곧 걷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잘 안 풀리면서 굉장히 또 뭔가 지금 고도에 집중을 하는 긴장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감마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어떤 주요 뇌파 외에도 SMR 파도 있고 뮤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 주로 많이 쓰는 SMR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소리 모토 리듬이라고 해서 감각 운동 리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3에서 15Hz. 물론 이 베타파 부분하고 좀 겹치죠. 그렇지만은 또 낮은 베타파 부분에서도 조금 더 낮은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머리의 중앙 부분에서 잘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각 운동 리듬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중간 이 부분에는 이 운동 감각과 그리고 또한 운동과 감각 그런 부분들이 어떤 피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SMR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리 스터만이 주로 이렇게 고양이를 대상으로 뇌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고양이 뇌파를 연구를 하다가 SMR 주파수를 많이 발견했어요. 고양이가 가만히 있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지켜보면서 근육 운동도 안 하면서 뭔가는 그래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각성된 상태죠. 이제 근육 활동이나 감각 인력은 굉장히 최소한 그런 상태. 이제 이런 부분들 뭔가 노리고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뭔가 지켜보면서 이제 다음 거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긴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각성은 돼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SMR라고 하는데 보통 좀 편안한 상태, 몸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깨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런 ADHD,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성인들 그런 분들이 충동성을 이렇게 억제하려고 할 때 주로 SMR 파를 좀 보면서 이것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뉴로 피드백 훈련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뇌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뇌파 측정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